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고려시대 마치고요. 조선시대 파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사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중영화라든지 그리고 서적이라든지 다양한 대중매체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소재들이 많아요. 그만큼 관심과 흥미도가 되게 높은 부분이긴 한데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도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트는요, 조금 재미있지만 또 공부할 내용들을 이렇게 잘 숙지하면서 쫓아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출제 비중 보시면요. 11문제예요. 압도적입니다. 역시 조선시대 압도적으로 문제 출제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파트이기도 하면서 그만큼 여러분 남긴 문화유산과 정치적 업적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네요. 50문제 중에서 우리가 11문제니까. 자, 그럼 이제 기출주제 25, 조선의 건국과 유교 정치의 실현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파트는요. 우리가 고려 시기 때 제가 왕의 업적 포인트를 짚어드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고려 전반기 초기에 기틀을 다졌던 초기의 왕들, 예를 들면 뭐 광종이라든지 성종이라든지 이런 포인트 잡았었고요. 그리고 또 관학진흥책과 관련된 왕의 업적들, 그 다음에 고려 후반부로 가게 돼서는 원간섭기 때 반원 정책과 여러 가지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 정책을 했던 왕들의 포인트, 뭐 충렬왕, 공민왕 이런 포인트들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조선시대 파트는 포인트별로 왕의 업적을 보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왕의 줄거리, 왕의 제위의 어떤 순서 이런 것들까지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유치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은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선 전반기만 쭉 한번 개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선이라고 하는 시대는 크게 고려랑 똑같아요. 전기하고 후기로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큰 사건, 기준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뭐냐? 자, 우리가 보통요, 이렇게 양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양난 이전 이러면 조선 전기, 양난 이후 이러면 조선 후기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양난은요,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는 임진 외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진이 성장해서 나중에 나라 이름을 금나라, 후금, 그리고 나라 이름 다시 청으로 바꿉니다. 자, 이들이 침입해서 들어오게 되는 호란. 바로 이런 기점을 통해서 크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난 이후를 조선 후기. 우리는 보통 왕을 기준점으로는요. 이 임진 외란이 발생했던 선조 이렇게 기준점으로 잡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왕들 순서대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태, 정, 태, 세, 문, 단, 세. 자, 예, 성, 연, 중, 인, 명, 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요 묘호명 조하고 종이 붙는 거 그리고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태조. 우리 고려도요. 처음에 고려를 건국한 왕 태조 누구다?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 자,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요. 태조 이성계예요. 그래서 보통 나라를 처음에 이제 개국한 왕들한테는 묘호명을 이렇게 이제 조를 보통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저 원칙이 좀 잘 지켜져요. 그래서 나라를 처음에 연 사람 태조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업적을 계승하고 이렇게 어떤 문화유산을 계속 꽃피웠던 왕들은 보통 이렇게 종이 붙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종이었어요. 그리고 원간섭기에 들어가게 되면 충자 붙죠. 그리고 왕으로 격화되죠. 그래서 충렬왕, 충선왕 이렇게 됩니다. 그런 원칙을 유지하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위를 찬탈했던 세조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 어떤 문화적인 르네상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시기에 뭐 영정조 시기라든지 좀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다는 거. 자, 그럼 태조 이성계 때 조선을 건국하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정종이에요. 정종은 태조의
아들입니다. 자, 뭐 구체적 내용은 우리가 본론에서 좀 들어가서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 업적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 옛날에 뭐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뭐 이런 데서 아주 뭐 소재로서 많이 다뤄졌던 인물이기도 해요. 태종 이방원. 자, 그 다음에 태종 아버지가요 피바람을 불고요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상황 정리를 싹 다 깨끗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아주 그런 어떤 평안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화유산을 꽃피웠던 왕이 바로 누구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어떤 왕 꼽아라 이러면 나오는 세종대왕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바로 태종이었다는 거. 그리고 세종 역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문제 출제 굉장히 잘 되는 왕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종의 아들이고요. 문종이고요. 또 문종의 아들이 단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종 다음에 등장하는 요 세조죠. 자, 세조 시기 때 왕위 찬탈을 하게 됩니다. 세조는 세종의 아들이에요. 세종의 아들 문종 첫째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수양대군.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자기 조카뻘 때는 단종의 자리를 끌어내리고 본인이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되는 요 세조 시기 때 요 시기도 업적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종이고요. 그 다음에 성종입니다. 자, 여러분 요 성종 시기는요. 항상 문물이 굉장히 완성되는 시점. 완성, 성종. 그래서 고려의 성종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성종도 무조건 중요하다. 성종. 자, 그 다음에 연산군입니다. 우리 조선 왕조에서요. 왕자 시절에 불렸던 칭호를 그대로 쓰죠. 이렇게 묘호명 붙여주지 않고요. 굉장히 이제 뭐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후에 뭐 중종 시기 때 결국에는 중종 반정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요. 올바르게 다시 돌이키겠다. 올바르게 정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연산군은 폐위되고 중종이 올라가요. 나중에 조선 후기 때 가게 되면요. 이렇게 군 칭호를 쓰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왕이 또 있죠. 누가 있냐면 광해군이 있습니다. 광해군, 중종. 자, 그 다음에 인종이고요. 그리고 명종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선조 시기, 그래서 임진왜란이 터지는 요 시점까지가 조선 건국의 전반기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같이 쭉 한번 이렇게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론 들어가서 여러 가지 내용들 할 텐데 그 내용들 중에서 조금 키 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같이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은 조금 지우고요. 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의 건국 과정입니다. 첫 출발은요, 저 위화도 회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자, 이 위화도 회군은 어떤 상황 속에서 발생을 하게 됐느냐? 자, 우리 국제적인 정세가요, 이제 원나라는 지고, 명나라가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사실은 저게 우리 입장에서는 고려 말에 원의 간섭을 물리치는 어떤 그 원명 교체기의 공민왕의 개혁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는 어떤 그런 국제적인 정세가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이 물러가고 나니까 누가 오네? 명이 옵니다. 그래서 이 명이요. 옛날에 이 원나라가 우리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던 그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하주 지역, 천령 이북의 땅인데 그 지역에다가 천령이라고 하는 이 군사시설을 설치하겠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땅 원래 원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니네가 차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이런 천령이 설치해가지고 관리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을 수 없다라고 했던 당시에 이제 고려 후반에 우리가 그 새롭게 부상하는 스타 장수들이 있었잖아요. 그 스타 장수가 최영하고 그다음에 이성계. 요런 신흥 무인 출신들이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 최영, 선백격에 해당되는 이성계 선백격에 해당되는 이 최영은요, 당시에 이 명나라하고 이제 전면 승부를 하기 위해서 요동을 정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을 이성계에게 이제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성계 같은 경우는 이제 멈칫멈칫했다라고 해요. 처음에 그랬다가 결국에는 이 선배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 이성계가 명을 듣고서는 요동을 정벌하러 출병을 하게 됩니다. 나가요.
근데 어디에서 군대를 돌렸다? 압록강유역 일대에 있는 위하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섬에서 결국 군대를 회군시켜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머무르면서 뭘 만드냐면요. 사불가론, 우리가 명나라를 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를 논리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면 안 된다 등등 우리가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위화도 회군하면 주사위는 던져진 거잖아요. 그럼 주사위 던져지고 난 다음에 회군을 할 때 이성계가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자, 이때 심정은 내가 죽거나, 이거 어설프게 회군해가지고 들어갔다가는 최영 손에 내가 죽거나 아니면 네가 죽거나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성계는요, 회군하자마자 이 최영 일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려 말에 기득권층이에요. 이 기득권층을 완전히 이제 제거하게 되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정치, 군사적인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위하도 회군 바로 직후에요. 여러분들 이거 전개과정 출제 잘 돼요. 그럼 뭐부터 하느냐? 경제권 장악한다. 근데 여러분 요거보다 내용 조금 더 들어가면 삼군, 도, 총재부, 군사권을 개편 장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군사권 장악한다. 순서 보면 군사권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권 장악한다. 권문세족들이 토지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토지 다시 회수해서 그거 누구한테 돌려주는 작업이냐면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기 직전에 역성혁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신진 세력들에게 토지를 다시 경기 지역에 한정해서 지급해 주는 게 바로 과전법이에요. 자, 그러면 순서 위화도 회군, 군사장악, 경제장악 이게 과전법에 해당이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이때 보시면요, 정도전, 조준 요런 혁명파 세력들이요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저 토지 개혁을 하는데 이제 가담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게 된다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1392년에 이제 조선을 건국하기 바로 이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려를 두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부패되고 막 그다음에 이제 뭐 아직도 이제 권문세족들의 행포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런 어떤 고려의 모습을 좀 잘못된 점만 개선하고 고려 왕조는 그대로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온건파 사대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었냐면 정몽주가 있었고요. 정몽주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아니다. 이제 고려 왕조는 그 명을 다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기를 원했던 이제 역성혁명 세력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몽주가요 결국 누구 손에 죽게 되냐면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같이 설계해서 가는 데 있어서 이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요 이방원의 부하의 손에 이 정몽주는 죽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과전법이라고 하는 저런 아주 급진적인 토지 개혁을 좀 반대하는 측면, 이런 논란도 좀 있었고요. 이런 온건파, 급진파 사이에는 그런 이제 어떤 논란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이 온건파를 계속 우리 쪽으로 이제 흡수하려고 했지만 그게 이제 잘 되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얽혀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몽주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사실 그 고려 말에 고려를 끝까지 왕조를 유지시키려고 했던 그 충신의 아이콘으로서 상징이 되는 인물인데요. 그런 내용들이 선조께서 철퇴로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요. 그게 결국에는 이 조선에서 이 정몽주의 모습을 더욱더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냈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야기 있습니다. 정몽주가 이성계가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크게 이제 이 병치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몽주가요 병문안 겸 그 다음에 동태를 조금 살피려고 진짜 이성계가 이 고려 왕조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건가? 라고 하는 동태를 살피려고 가요. 이 정몽주가. 근데 딱 가니까 그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나중에 태종이 되는 이 이방원 5째 아들이 옆에 꼭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이방원이 정몽주한테 떠봐요. 근데 시조를 하나씩 읊습니다. 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청 드렁칠이 서로 얽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같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세워서 같이 함께 하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하여가예요.
자, 근데 정몽주가 또 한편의 이제 시를 또 이렇게 읊어서 던지죠. 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나는 절대로 고려에 대한 어떤 충절을 지키겠다 라고 던집니다. 이게 바로 단심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능검에 보게 되면 그런 이제 자료가 또 잘 제시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던지니 이방원의 입장에서 정몽주 어떻게 된다? 아, 우리 더 이상 설득시킬 수 없다. 죽어야 되겠구나. 정몽주. 결국에는 우리가 그 선주교 다리에서 철퇴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정몽주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 때는 걸림돌이 됐지만요. 나중에 가서는 이 조선 왕조에서는 누구보다도 이런 정몽주와 같은 충신들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주교에서 죽었다, 이런 단신가를 읊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이 조금 이렇게 MSG를 섞어가지고 조선 쪽에서 이렇게 미화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고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한쪽의 주장도 있어요. 그냥 어떤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여러분들이 듣고 넘기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이제 혁명파 사대부가 온건파 사대부를 완전히 제거시키면서 이성계가 즉위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됐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전개 과정 보시면요. 위화도 회군 직후에요. 군사권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권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1392년에 조선이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전법이 실시된 것은 아직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에 공양왕 시기라는 거, 요것도 포인트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태조의 업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의 업적. 자, 요 시기 때는 이제 수도를 개경에서 어디로 한양이 명당이더라 여기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법궁이죠. 경복궁 등의 궁궐과 종묘 사직 등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저 태조 이성계의 업적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돼요. 저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우리가 이 태조 이성계가 왕으로서 이렇게 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브레인의 역할을 해주는 두 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의 축이 바로 정도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이 누구냐면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었다는 거. 그런데 이들은 처음에는 조선왕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셋이서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 둘이 처음에는 사이좋게 이렇게 지냈지만 이 둘은 조선을 설계하는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는 같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방원은 왕실 쪽의 사람이에요. 왕족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어떤 그 정치적인 방향 자체가 왕권 강화 측면이 강합니다. 자, 그런데 정도전은요. 아버지 때부터 향리 출신 집안이에요. 전형적인 신료 집안 출신. 그래서 이 정도전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렇게 이제 조선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막 굉장히 그 많은 기여도가 컸습니다. 그런데 특히 요 조선 경국전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오게 되냐면 재상 중심의 정치 이런 내용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언급을 해요. 이 한 나라에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임금은 이게 세습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 왕이 승하하게 되면 그 아들이 또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근데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진 임금도 있지만 조금 이상한 임금도 있다. 예를 들면 연산군 같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임금들이 계속해서 주체가 돼서 나라를 강하게 끌고 가는 것보다 이 군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아주 훌륭한 재상을 잘 선택하는 거 바로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한 이런 어떤 내용이 이 조선 경국전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전을 설명할 때 굉장히 잘 출제가 돼요. 근데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같이 했지만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한 정도전.
왕권 강화를 주장하는 이방원, 결국에 둘 사이에 어떤 대결, 한번 피바람이 불 수밖에 없겠다. 결국 승자는 누가 되느냐? 정도전 제거되고요. 이방원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민주주의 정치, 그다음에 뭐 대통령과 그다음에 뭐 여당과 야당 뭐 이런 거에 대한 조화를 강조하는 정치인들 중에서는요. 정도전이 만약에 그때 당시 이겼더라면 정치의 체제가 조금 더 급진적으로 이렇게 개혁의 어떤 시스템이 먼저 자리 잡지 않았을까?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시잡변인데 이거는 불교의 폐단을 비판한다. 여러분 우리 고려 시기 때 성종 시기 때 최승로가 불교와 관련된 행사는 너무 돈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줄이자 이런 언급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불교의 자체나 어떤 교리 자체를 비판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얘는 보세요. 불시의 잡스러운 이야기, 석가의 잡스러운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 자체를 완전히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사상의 어떤 빈 공간을요, 뭐로 채워주냐면 유학, 성리학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채워주게 된다. 탈바꿈해주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진도, 요동정벌을 위해서 편찬한 진법서예요. 자,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요. 이 아이러니하죠. 뭐냐면 저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 처음에 이성계가 채영이랑 맞붙었던 이유는 요동정벌 안 한다. 사불가론 제시해서 들어왔잖아요. 위화도 해군. 근데 이제 이성계가 왕위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명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아주 강경태세를 취해요. 이 정도전이. 그러면서 이제 요동정벌을 간다. 이런 언급이 정도전 시기 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본때를 보여주는 거 한 번은 불가피하다. 이런 언급을 막 했다고 해요. 이 정도전이.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좀 숨은 의도도 깔려 있냐면 저 정도전이요. 사병혁파를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 왕실 쪽의 측근 세력들이 개인의 사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쪽이 너무 권한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요동정벌을 통해 가지고 군사를 병력을 많이 내보낸 다음에 한 번은 어떤 개인의 사병의 힘을 약화시키는 뭐 이런 어떤 숨은 의미도 이 요동정벌 안에 좀 내포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조금 깊숙한 내용의 문제가 출제됐을 때도 여러분들 잘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태조 시기 때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1차의 왕자의 난에 왕위 계승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이방원이요. 왕이 될 수 있는 수본이 아니에요. 5번째 쭉 밀려 있다고요. 그런데 본인이 아버지가 조선을 만들고 그다음에 왕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아주 혁혁한 공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자 책봉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이방원이요. 세자인 이 이복 동생 이방석을 죽이는 일이 바로 이제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저 이방석을 누가 추천했냐면 바로 이 정도전이 추천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이방원은 이렇게 야망이 크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위를 하게 되면은 왕권 강화 이런 식으로 강력한 어떤 그런 군주 중심의 어떤 정치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도전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배다른 형제인 이 이방석을 추천을 막 이성계한테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런 사건 때문에 1차 왕자의 난이 터지게 되고 그러면서 당시 정도전도 이 상황 속에서 제거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도전은 1차 왕자의 난 때 제거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중간에 이제 태정, 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정종 때요. 바로 왕 되면 하수라고. 이 이방원이 자기가 왕자의 난 일으키고 난 다음에 바로 왕 되면 하수라고요. 그러니까 둘째 형이었던 이방과를 왕위로 잠깐 올려요. 그래서 정종 시기 때 나오는 업적은 거의 태종이 뭐 진두지휘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태종으로 이렇게 왕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육조직계제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의 정치적인 시스템은 의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육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조에서 뭐 국방부, 외교부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이조, 호조, 예조, 형조 이런 어떤 육조 체제가 있는데 이 중간에 신료가 있는 이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육조에 대한 업무를 직접 받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 이건 여러분 통치 파트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재밌습니다. 사병혁파예요. 뭐냐면 우리 이 정도전이
요동청벌 나가려고 했었을 때 그때 사병을 조금 약화시키려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거 결사코 반대했던 인물이 바로 이방원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사병 혁파 안 된다고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본인이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 사병 혁파부터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제외한 왕을 제외한 공신과 왕족들이 너무 많이 이 사병을 소유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왕권 강화 측면에서 사병 혁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본인은 그전에는 반대했다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렇게 사병 혁파를 합니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사관원을 독립시킨다. 언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언론 기능 담당하던 이 문화부 낭사 따로 분리해서 빼서 더 이렇게 독립적으로 두게 되는데 이 사관원은 처음에 이제 목적은 관리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렇게 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관원이 나중에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우리가 이걸 3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들이 언론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왕을 한편으로는 견제하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관리들을 또 견제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는 거. 대종.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정책으로는 양전사업과 토지를 재는 거고요. 그리고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16세 이상의 남성들이면 오늘날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 이런 것들 차고 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증발하고 인구를 파악하기에 되게 좋았던 게 호패법이다. 태종.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화 정책으로 보시면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제작이 되었다. 이거 이제 문화 파트 가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업적이 누구 왕 때 거냐? 여기서는 그런 것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여러분 세계 지도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저걸 보게 되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그려집니다. 세계 지도고요. 그 옆에 우리 한반도의 지도도 그려져 있는데 만만치 않게 크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에 대한 인식이 박혀있는 어떤 그런 지도다. 자, 그 다음에 신문고를 처음 설치해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였다. 우리가 이제 등문고 이렇게도 불리우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 신문고는 요게 이제 영조 시기 때도 다시 나와요. 근데 요때 나왔던 신문고는요. 일반 백성들이 이 신문고를 치러 가기가 어려웠어요. 저 신문고를 치려면 군 현단위에 있는 뭐 수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억울함 하소연하고 오케이 승인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신문고를 절차대로 치러 가야 되는데 이걸 쉽게 해주겠냐고요. 관료가 뭔가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 이런 것들 이리로 갈지도 모르는데 이거 잘 안 됐고 실제로는 저 신문고는 태종이 자기 이제 뭐 형제들 막 다 죽이면서 1, 2차 왕자의 거치면서 왕에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또 다른 역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신문고를 그래서 조금 상류층에서 이렇게 신고하는 형태로다가 설치가 됐다. 자, 그 다음에 활자 주조 관청인 주자소, 활자를 만드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최초의 활자인 개미자, 구리활자, 최초 구리활자, 개미자 주주했다. 태종의 업적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외 정책으로는 국경 지역에다가 경성과 경원에다가요 무역소를 두어가지고 여진에게 무역을 허용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경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함경도 지역의 요 일대에다가 경성, 경원에다가 무역소 설치해서 여진에게 이제 밀고 당기기 어떤 그런 뭐 교리의 정책 이런 것들을 펼치기도 했던 것이 바로 태종 이방원 시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 시기로 넘어갈게요. 태정, 태세. 자, 아버지 태종이요. 피바람 다 불면서 상황 정리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세종이 책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요. 그래서 셋째 아들입니다. 위에 있는 첫째, 둘째가 사실 왕으로서의 어떤 기질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결국에 이제 이 셋째가 세종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자. 아버지 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 어떤 좀 안정된 정치적 기반에서 아주 이런 유교 정치의 실현 보여주고 있는데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태종 시기 때는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육조 업무 직접 받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요 세종 시기 때는 의정부, 신료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다. 세종,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한다. 자, 그 다음에 집현전을 확대 개편했다. 그래서 유학 연구기관 요 집현전 통해서 경연을 관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신료들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요. 의견도 주고받고요.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요. 이런 경연 같은 거 집현전에서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파트에는 뭐가 있냐면 연분 구등법과 전분 육등법의 공법을 실시하였다. 요거는 여러분 경제 파트에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마다 풍용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비옥도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나눠가지고 조금 더 수치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에게 좀 어떤 그 형평성에 맞게끔 이런 수치를 했다. 세종의 업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외 정책인데요. 여러분들 그 조선 왕들 중에서 문인적 기질, 무인적 기질, 문무에 능했다. 요런 거 떠올리실 때 요 두 왕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조선 전기에는 세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정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떠올리세요. 그래서 뭐냐면 세종은 우리가 뭐 훈민정음 창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 많이 창제해서 내놓고 뭐 이런 것들만 떠올릴 수가 있는데 영토를 개척해서 오늘날 압록강에서 두만강의 영역을 확보하게 되는데 경계 짓는 데에 어떤 그 영토를 개척한 것도 세종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군 육진을 설치했다. 또 이제 이 지역은 척박하단 말이에요. 토지가 이 남쪽에 있는 삼남 지역에 비해서 척박해요. 그래서 사민 이사시키는 거예요. 이사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앙에서 관리 파견하지 않고 토착민을 관리로 임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제 당근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영토를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영토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조금 이렇게 굉장히 조금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이런 사민 정책과 토건 제도를 실시를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 여진족에 대한 어떤 강경책으로 우리가 영토를 이제 확장시킨 측면도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여진에 대한 회유책으로 한양 일대에다가 여진 사절이 머무를 수 있는 이런 북평관 같은 것들을 설치하기도 했다. 요게 세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본도 마찬가지요. 왜구의 소굴. 이 왜구 뭐 신라 시기 때부터 신라 특히 일본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왜구 끊임없이 받았는데 이거는 고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려 말에도 왜구 끊임없이 받았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종 시기 때요. 또 한번 이제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서 왜구들이 득실거린다고 하는 저 대마도를 한번 치자. 그래서 여길 쳐요. 당시에 이제 이종문 파견시켜가지고 저 대마도를 정벌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저 대마도를 쳤는데도 왜구가 더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쟤네들 이렇게까지 정벌 하는데도 왜 저러냐. 근데 먹을 것이 없다. 자급자족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지로 모르니까 이들이 오히려 더 약탈을 심하게 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세 개의 항구 엽니다. 3포를 개방하게 된다. 부산포, 제포, 연포. 그래서 3포 개방해요. 대마도 정벌, 얘네들 먹을 거 없어서 약탈 더 심해지더라. 그래서 3포 개방. 근데 요거 다시 한번 제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구는요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해요. 한번 쳤다가 때렸다가 당근도 줬다가요. 또 다시 때렸다가 당근도 줬다가요. 치고 열어주고 그랬다가 제약을 겁니다. 이게 계해약조. 무역량 너무 늘어나니까요. 저거를 일부 제한하는 계해약조를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 계해년 좀 기억하세요. 요 계해는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해기도 하거든요. 계해년. 그래서 여러분 저 계해 이렇게 나오면 세종이구나. 훈민정음 그리고 계해약조 왜구와 관련된 거 요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사료 나왔을 때 금방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정책입니다. 이거 문화정책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세종 시기 때 요런 업적들이 나왔구나. 문화 파트에서도 또 나오게 됩니다. 자, 훈민정음 한글을 창제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한글이 나온 걸 가지고 용비어천가, 그래서 좀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용비어천가는 앞에 있는 선 왕들을 이렇게 기리는 거예요. 업적을 칭송하는 거. 그래서 한글을 만든 데는 애민정신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왕의 업적을 이렇게 칭송하면서 어떤 그런 통치 질서를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강우량, 비죠. 추구기, 또 앙부일구 해시계, 그 다음에 자경루, 물시계, 또 천체 관측하는 혼천이 같은 등등등의 과학기구를 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칠정산, 내외편, 한양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요. 우리의 이제 역법을 처음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한양 기준점으로 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칠정산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만의 농법 내용이 담긴 농사직설, 또 삼강, 행실도와 같은 윤리서적 같은 것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향약, 집성방 등의 서적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향약, 집성방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약재라든지 이런 의학 서적을 아주 이렇게 집약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고려 말에는요, 향약, 구급방이 있었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향약, 집성방이고요. 요건 언제다? 세종 시기 때. 하도 여러분들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셔서요. 이게 세종의 업적이구나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구체적 내용은 문화파트에 가면 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인자, 활자를 주조하였다. 여러분 태종은 뭐라고요? 개미자. 이렇게 됩니다. 갑인년에 만든 활자고요. 자, 다음은 세조식입니다. 자, 세조. 자,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문종, 단종, 그다음에 세조. 자, 계유정난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후에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 단종은 자기 아버지가 문종이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세종이에요. 굉장히 예뻐했다라고 해요, 이 단종을. 근데 요 단종 시기 때 아버지 죽고 할아버지 죽고 어린아이가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정사가 어떻게 돌아갔냐면, 당시 요 세종 시기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김종서, 그 다음에 황보인, 요런 신료들이요, 일명 우리가 황표 정치다 라고 합니다. 너무 어리고 정치를 좀 하기가, 주도하면서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신료들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상소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노란 색깔 표식을 해주면 그거 보고 이렇게 단종이 결정하고 뭐 이런 정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세조가 세종의 둘째 아들이에요. 야망이 굉장히 있었어요. 이렇게 할 바에야, 정사를 이렇게 돌릴 바에야 왕실 출신이, 왕족 출신인 내가 조금 더 아주 더 좋은 조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단종을 끌어내리고 본인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작은 아버지 정도 뻘이 되는데 결국에는 작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게 되고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 단종의 시신이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이제 빠뜨려져가지고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겠던 굉장히 그 좀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게 바로 요 세조였어요. 정치적 야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이잖아요. 근데 이 문종이 굉장히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아주 완벽한 어떤 그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다라고 해요. 근데 본인도 왕이 되고 싶었는데 이 자기의 형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의 좀 한계, 단점이 있었어요. 굉장히 조금 몸이 허약한 그런 기질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일부러 막 아버지 앞에서 자기는 막 굉장히 이렇게 좀 신체가 건강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막 늙은 말을 골라가지고 탄 다음에 말이 막 넘어지면 착지를 탁 해가지고 보여주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주 추운 겨울에도 반팔만 입고 막 돌아다닌다든지 막 이런 막 모습을 막 보이기도 했다라고 해요. 좀 욕심이 굉장히 이제 많았던 인물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를 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시하는 어떤 업적들은요, 태종, 이방원의 업적하고 비슷한 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육조직계제, 집현전, 이거 다 폐지합니다. 그래서 신료들의 목소리가 나올 만한 거, 이런 기구는 다 없애요. 자, 그리고 또 유향소, 이거는 지방의 향촌의 자치 기구가 유향소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함경도의 토착 세력인 이시애가 너무 이제 세조가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진압을 하게 되면서 향촌의 자치 기구인 유향소도 폐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제도인 직전법을 실시했다라고 했는데, 이 직전법은 우리가 앞에
공양왕 시기 때 과전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전법 같은 경우는 전현직한테 줬던 거예요. 토지를. 근데 요거는 누구한테만 준 거냐면 현직자한테만 토지를 주게 되는 직전법을 세조 시기 때 실시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종입니다. 성성성. 이거는 뭐냐면 완성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왕들의 여러 업적을 계승하면서도 다양한 또 문화유산을 완성시킨 그런 왕이다. 자, 경국대전이죠. 경국대전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거는 세조예요. 처음에 제작하게 되는 거는 세조 시기 때. 그런데 완성성성, 완성한다. 이건 언제다? 성종 시기라는 거. 자, 그래서 뭐 기본 법전이죠. 조선의 기본 통일된 법전으로서 이렇게 탄생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세종의 그런 수준 높은 유교적 정치적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시 이어온 것이 성종이에요. 자, 그리고 또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훈구 세력은 우리가 이제 중앙에서 관학파 세력이 세조 수양대군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공신 세력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세력들의 힘이 너무 세지니까 이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갔던 사림 세력들을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도 성종이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화에서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수관급제. 이거는 수치제도에 대한 변화입니다. 관수관급제는요, 관에서 세금을 걷고요. 그 다음에 관에서 세금을 지급하는 형태, 요런 형태를 실시하게 됐다. 우리 뭐 그 이전에 뭐 과전법 같은 거 실시할 때는요, 거기에서 토지를 지급받으면 관리가 직접 가가지고 토지를 받은 관리가 직접 가서 거기서 토지에 대한 지급량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루트를 끊고 여기에 관리가 중간에 개입해서 세금 가지고 와서 그렇게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 파트에 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편찬 사업은요. 동문선, 동국여지 승남. 자, 여러분 이렇게 가세요. 동동, 동국, 통감. 역사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때 문화적 완성기를 이룬 시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 동문선, 시문집이고요. 그 다음에 지리서, 동국여지승남, 그 다음에 역사서, 동국통감이요. 동동동 국악을 울려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동동 국조 올해의 국가의 5가지 예의범절이에요. 그리고 음악서적, 악학, 개범입니다. 그래서 동동동 국악을 울려라. 요거는 성종 시기에 모두 들어가는 편찬 사업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뭐가 어려운데 쭉 보면 주자소, 활자 만드는 거 관청 만들고요. 제작한 개미자. 자, 누구다? 그리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도 나왔어요. 자, 힌트 엄청 많이 주고 있죠? 자, 요거는 태종시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전통 항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을 간행하였다. 우리가 아직 배우기 이전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광해군 시기 때 허준에 의해서 편찬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관원 독립시켜서 관리들을 조금 견제하기 위한 언론기구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 요거 태종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경국대전을 반포했네요. 자, 경국대전을 완성 반포했다. 요거는 성종 시기. 자, 4번 붕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자, 요거는 영조 시기 때고요. 자,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내외편 편찬하였다. 요거는 세종 시기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요거 3점짜리인데 성삼문, 아버지 성승 및 박팽년 등과 함께 상왕의 보기를 모의하여 중국 사신에게 잔치를 베푸는 날에 거사하기로 기약하였다. 근데 발각됐네요. 상왕을 다시 보기시키려고 하다가 발각됐어요. 왕이 친히 국문하면서 꾸짖기를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였는가? 그러니 성산문이 상왕을 보기시키려 했을 뿐이요. 하늘에 2개 해가 없듯이 백성에게도 2 임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요. 왕의 자리를 찬탄한 이가
지금 꾸짖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단종의 복위운동, 이 불쌍한 이 단종이라고 하는 이 왕의 복위운동을 벌이다가 죽음을 당했던 사육신, 가까스로 목숨을 살린 사람이 생육신이거든요. 근데 저 성산문 박팽년은 이제 사육신입니다. 그래서 밑죽은 이 왕은 이제 세조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1번 보시면 유자강의 고변을 계기로 남이를 처형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남이 장군은 세조한테 굉장히 신임을 얻었고 사랑받았던 장수예요. 근데 그때 당시 뭐 이시의 난, 우리 아까 유향소가 폐지되고 막 이랬던 거, 이런 것들을 또 진압했던 장수기도 한데요. 세조가 딱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예종시기 때 영모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에는 저 남이는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종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나선정벌 러시아. 나선정벌을 단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효종시기 우리가 후반부 가면 배웁니다. 자, 3번 함길도 토착 세력인 지방 세력이요. 너무 중앙으로 힘 모으는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반발한 거네요. 이시의 난. 정답은 이거예요. 3번. 자, 4번 임목대비 유패 영창대군 사사를 명분으로 폐위당했다. 폐위당한 왕은 연산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광해군. 자, 5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요거는 정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다음 기출주제 26 조선의 통치체제인데요. 자, 제가 여러분 이 통치체제 공부하실 때는 항상 공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파트가 나뉘어져 있어요. 자, 어떻게 나뉘어져 있느냐? 중앙의 통치제도가 나올 거고요. 그럼 중앙 통치제도 나오면 같이 봐야 되는 거 지방의 행정제도. 여러분 이거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면 안 돼요. 중앙, 지방, 그 다음에 군사조직 이거 볼 거예요. 그리고 관리 등용.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우선 고려하고만 비교를 해볼게요. 물론 이거는 이 시스템은 통일신라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뭐 삼국의 모습들도 있었는데 자, 고려만 우선 한번 살펴보시면 자, 고려 중앙의 통치 시스템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성, 육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앙의 통치 시스템이 어떻게 갔느냐 요거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중앙 정치 조직. 조선은 중앙의 정치 조직이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자, 보시면 맨 위에는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의정부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육조가 있어요. 여기는 중서문화성, 상서성이 있고 실제 업무 담당하는 육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조선은 의정부와 육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정부에는 좌의정, 우의정, 자와 우를 이끌 영의정. 그래서 우리 이들을 삼정승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육조는 이제 뭐 이호, 예병, 현고 이런 이제 육조가 쭉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나 왕이에요. 근데 중간에 여기에 정승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들의 업무를 육조의 업무를 왕이 직접 보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명령을 내릴 때도 육조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이런 시스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육조 직계제라고 한 거예요. 육조의 업무를 직접 받는 거. 그럼 이거는 누가 선호를 했을까요?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던 사람. 자, 그럼 이제 나오는 거죠. 태종 이방원. 왕위 찬탈 세조. 여기에서 육조 업무 직접 받는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아니야. 원래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어떤 군주의 올바른 모습은 신료들의 의견을 듣고 이거를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육조가 업무 보고를 의정부한테 해요. 그럼 여기서 삼정승이 그것을 걸러서 왕에게 보고를 해요. 왕 역시 의정부하고의 논의를 거쳐서 육조에게 업무를 분담시켜요.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의정부 서사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이 의정부 서사제를 아주 잘 실현했던 왕이 누구냐? 세종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세종. 그래서 요거를 다시 앞에 돌아가셔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쭉 내용을 보시면 자, 이제 이런 의정부와 육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고 이 기능 이외에도 우리 고려 시기 때 뭐 중추원도 있고 재정을 담당하는 삼사도 있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의정부 육조 시스템 말고도 다른 어떤 조직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승정원하고 의금부예요. 이 승정원하고 의금부는 이 왕에게 말하자면 왕을 지지해주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에게 힘을 몰아주는. 승정원은 왕명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의 명령을 내보내고 이런 역할을 담당해주는 그러니까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정원은. 그 다음에 의금부는 반역,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하는 강상제 이런 것들 국가의 대역 죄인을 심판하는 국왕 직속 사법기구예요. 이 시대에 뭐 배가 고파서 주막에 들어가가지고 두부 한 모 훔쳤다고 해서 의금부 끌려가지 않아요. 의금부에 끌려가는 거는 내가 왕의 자리를 노리거나 이렇게 역모를 꾸몄을 때 그럴 때 의금부입니다. 승정원 의금부는 왕을 지지해 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왕을 견제하는 기구도 있어요. 우리 지금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처럼 서로를 견제해 주는 것처럼 이 시기도 이걸 견제해 주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를 우리는 삼사라고 불렀어요. 언론기구. 우리 뭐 공영방송, 뭐 SBS, KBS, MBC 뭐 이런 어떤 방송, 언간기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언론기구. 그게 바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에요. 이런 기구들이 있었다. 자,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고려 시기 때 어사대하고 비슷해요. 신라 시대로 가게 되면 사정부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간언 드리는 거 전하 뭐 이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고 계속 이렇게 만류하고 직언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홍문관은 집현전이에요. 집현전. 그래서 여기서 국왕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경연, 토론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옥당이라고 불리우기도 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합쳐서 삼사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혼동되시면 안 되는 건 저 삼사는 고려시대 때 삼사는 재정, 단순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였어요. 근데 조선의 삼사는 언론이다. 언론.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을 묶어서 또 양사라고도 불렀는데 이게 사헌부, 사관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양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경권을 또 행사하기도 했다는 거. 서경권이라고 하는 거는 5품 이상의 좀 하급 관리들의 어떤 그 임명을 할 때 거기에 동의권을 이들에게 구해야 됐어요. 반드시 뭐 이들의 뭐 어떤 그 동의를 구해야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기타 서울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 기관 한성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역사서, 실록 같은 것들을 또 담당하는 춘추관, 그 다음에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입니다. 고려 시기 때는 이게 국자감이었어요. 근데 이게 고려 말에 오게 되면서 명칭이 성균관으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유교 교육기관입니다. 자, 다음 지방으로 갑니다. 지방은요 팔도와 부목군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지방 고려 시기 때 지방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고려 시대 지방 행정구역은 5도 일반 행정구역과 그 다음에 북방 군사 지역의 양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5도 양계가 이원화되어 있었던 것이 조선시대는 일원화가 됩니다. 같이 합쳐요. 그래서 이 시기는 조선 몇 도다? 8도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이게 8도 체제로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8도 아래 또 부모, 군, 현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마찬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당시에 주인이 되는, 말단의 주인이 되는 형과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해 있는 속현이 있었어요. 근데 지방간이 파견되어 되지 않은 뭐가 많다? 속현이 많았고, 그리고 또 특수한 행정구역 역시 지방간 파견되지 않아요. 향, 부곡, 소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면서는 속현, 향, 부곡, 소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없다. 없어진다. 전부 지방간이 파견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지방간이 파견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에 팔도에는 누가 파견되냐면 누가 파견되냐? 관찰사. 여러분 고려에서 오도엔 누가 파견됐죠? 안찰사예요. 양계에는 병마사예요. 자, 여기 부목군현에는 누가 파견이 되냐면 수령이 파견됩니다. 조금 달라요. 명칭이 부윤, 목사, 군수, 현령. 근데 우리는 그냥 합쳐서 이렇게 수령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수령이 파견된다 이러면 틀려요. 관찰사, 수령 이렇게 파견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수령들은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까지 행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관찰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이 이제 이 수령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령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보는데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수령, 칠사라고 해서 7가지 업무를 잘 수행을 했어야 됐어요. 여기서 평가하는 거예요. 관찰사들이. 내용 보면 농업을 흥하게 하고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정한 부세를 걷는 거 등등등의 7가지 업무를 수령이 했어야 됐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관리들을 파견을 할 때는 원칙이 있었는데요. 서로 친인척은 같은 행정조직에다가 배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땅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피하게 한다, 상피제. 그 다음에 임기제가 있었습니다.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요. 관찰사는 1년, 수령은 5년으로 임기가 제한되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수령이 파견이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말단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향리들이 이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향촌사회 통제기구인데, 여러분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지방으로, 팔도에서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수령이 만약에 가면 이 지방의 향촌사회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령은 잘 몰라요. 이 지역을 임기제로다가 왔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배치받아서 오긴 했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여기에 제지사족들이 있어요.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그래서 제지사족들은 뭐 지방의 유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뭐 관직을 하기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유향소라고 하는 기구 안에서 이들이 머물면서 향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향촌을 자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수령이 내려오게 되면 이들을 보좌해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에는 향리들이 있는데 이 향리들이 뭔가 부정부패를 일으키거나 이러면 이들을 감시해야 되는 어떤 존재가 이들이 제지사족의 이 향리를 감찰하고 규찰하면서 통제하기도 하는 역할을 여기서 했다는 거죠. 이 유향소에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 유향소를 그냥 향촌 자치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들을 통제를 하기도 하는데 얘는 보시면 유향이에요. 그러니까 향촌에 있다예요. 유향. 자, 그런데 이쪽에서는 누가 이걸 통치를 하냐면 자, 경제소. 서울에 있답니다. 경제소는 서울에 있다. 그래서 이 경제소에서 중앙에서 또 이들을 통제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어떤 이러한 시스템은 어디에서 보여지냐면 사신관이 이렇게 분화된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 이 사신관이 언제 나왔냐면 고려 태조 시기 때 지방 세력 통제하기 위해서 이 사신관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신관으로 김부를 사신관으로 삼았죠. 그런데 이 사신관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중앙에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출신지가 전라도 뭐 경상도 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감투 하나 더 씌워줘서 네가 지금 중앙 고관이지만 너 출신 지역 네가 통제하고 다스려 라고 했던 거잖아요.
향촌에 자치하고 있는 곳에 유향소가 있고요. 이걸 중앙에서 통제하는 이 시스템은 사신간의 제도가 이렇게 분화된 걸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과거제, 관리등용제도 볼게요. 자, 관리를 등용하는 거 고려는 역시 과거제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다? 음서가 있다. 뭐 더 쳐줬다? 음서 더 쳐줬다. 오품 이상의 관리들한테 해당되는 거. 자,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과거 있고요. 조선에도 음서는 있어요. 근데 더 제한적이에요. 여기는 오품 이상, 여기는 이품으로 제한이 돼요. 근데 조선시대는 관리가 딱 돼서 들어가 보니까 주변에 다 어떻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냐면 여기는 백 타고 들어왔는데 여기는 전부 시험 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음서 가지고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되게 창피해요. 고관직으로 못 올라가요. 과거 시험이 더 중요했다. 조선시대는. 자, 그런데 이 조선의 과거 보시면요. 크게 3과예요. 항상 과거 제도는 3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과거는 문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과가 있고요. 그리고 잡과가 있어요. 뭐가 빠졌죠? 승과가 빠졌죠. 고려는 문과, 무과 시행 안 되죠. 승과, 잡과였어요. 근데 조선시대는 문무, 잡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문과 좀 볼게요. 문과 보시면 역시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해요. 보통 3년에 한 번 우리가 식년시를 치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탐관오리나 서얼들, 제가한 여자들 이런 사람들은 차별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손들이 전부 다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이 문과는 처음에 보는 요 속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심을 더 내서 요 대과, 고위관직으로 올라가는 대과를 치르게 돼요. 우리가 보통 문과에 합격했다 이러면 대과까지 치른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요 속과에 합격을 하게 되면 속과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생원, 진사과. 이거 고려 시기로 가게 되면 어땠냐면 고려 시기 때 명경, 재술, 술술술. 재술 뭐 하는 거였죠? 글 쓰는 거였죠. 논술 시험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교경전 시험 붙으면 생원이라고 불렀고요. 이 진사과 문예 시험 치르면 진사라고 불렀어요. 김진사, 허생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합격을 한다. 합격하면 100패를 지급받고요. 근데 여기 이제 속과에 합격을 하게 되면 어디에 입학이 가능하냐면 성균관. 그래서 이 속과에 합격한 사람들은 이제 관리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대과에 시험을 치를 수도 있고 또 속과 합격하고 나면은 성균관으로 입학이 가능하기도 했다는 거. 욕심을 더 내서 저 대과에 시험을 치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대과에서는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3단계로 치루어지게 되는데 인구 비례에 따라서 먼저 초시를 치르고요. 이 복시 치르면 여기서 33명을 뽑아요. 그리고 전시는 뭐냐면 임금님 앞에서 보는 거. 왕 앞에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앞에서 시험을 치러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뽑혀진 33명의 순위를 매겨요. 갑과, 을과, 경과. 근데 갑과에서 3명 뽑거든요. 그 3명 중에서 1등한 사람을 우리는 장원급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홍패를 지급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무과. 무신 선발을 위한 시험이죠. 중간계층 주로 응시했고 잡과는 기술관 선발 해당 관청에서 시험의 어떤 실시 시기는요 보통 3년에 한 번 정기적이고 근데 이거 이외에도 국가에서 뭐 굉장히 큰 경사 행사를 치를 만한 아주 큰 경사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왕자가 태어났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행사일 때 또 증광식 그리고 또 국왕의 성균관 문묘제례식 때 알성시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시험들이 또 있었다는 거. 음서도 있었다고요. 조선도 음서 있었어요. 그러나 음서보다 뭐가 중요하다? 과거가 중요하다. 조선은 이거 이외에도 간단하게 뭐 시험을 치는 취재나 그다음에 또 과거 시험 안 보지만 추천제예요. 천거제 이런 천거제 같은 것들도 보여진다. 나중에 이런 천거제를 통해서 사림들이 중앙으로 많이 진출을 하기도 했어요. 자, 다음 군사제. 자, 보시면 군사제 볼게요. 군사 고려 시기 때 군사. 자, 고려의 군사는 중앙군이 있고 지방군이 있었어요. 고려의 중앙군은 이군,
6이었죠. 중앙군, 국왕 친위부대, 수도 국경방어. 그 다음에 지방군으로는 일반 행정구역에 주현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방, 이 양계 지역에 주진군이 있었죠. 이게 고려 시기 때 군사제도였어요. 자, 그러면 조선시대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조선시대 중앙군은 5위가 있었다. 중앙군은 5위.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군은 진관체제 여기에 그다음에 잡색군 이렇게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군 5위 역시 궁궐과 수도방위 하고 있었고요. 지방군은 처음에는 육지하고 그다음에 바닷가 근처에서 병영, 수영 뭐 이런 데로 나눠서 여기다가 이제 소속시켜서 복무를 하게 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체계를 잡아요. 조금씩 체계를 잡으면서 세조 시기가 되면 진관체제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진관체제 시스템은 어떤 식이냐면 지역이라고 했을 때 이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요. 각 지역마다 이렇게 군대를 조금씩 배치시키는 형태로 운영을 한 거예요. 요게 진관체제다. 언제? 세조 시기 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어떤 지방군에는 일반 그 농민들이 와서 또 여기 그 소속되어서 복무를 하는데 농민을 제외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세력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전쟁이 크게 터진다거나 유사시에 뭔가 이렇게 예비군적 성격의 군대를 미리 마련을 해놨는데 그래서 여기는 일반 농민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저런 이유들로 빠졌던 나머지 존재들, 서리, 잡학, 전직관리, 신량역천, 노비까지 여기에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잡다한 이런 세력들이 여기에 잡색군으로서 보완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 전반기의 모습은 중앙에는 5위, 그리고 지방의 방어체제는 진관체제, 그 다음에 유사시에 이런 잡색군이 보완을 하고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교통과 통신제도입니다. 교통이에요, 교통. 우리는 이 조은제가 되게 발달이 됐어요. 이거는 세금을 운반하는 제도인데 주로 이제 세금이 현물로다가 운반을 하기 때문에 무겁잖아요. 그래서 강줄기나 바닷가 근처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운반을 시켰어요. 말하자면 이제 서울 중심지 한양으로. 그래서 한양의 창고인 경창으로다가 이것을 운반해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관리들이 이렇게 마패를 보여주게 되면 중간중간 정거장마다 이 말들의 먹이도 주고 또 숙소를 제공한 뭐 이런 여권제도 같은 것들도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이죠. 이거는 뭐 우리 오늘날 뭐 전화, 뭐 이메일,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런 통신의 개념인데 봉수제도가 있었다.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막 뭐 쉽게 알리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되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산이나 이런 언덕 높은데 이런 여기에서 이제 봉수제도로 군사적 위협이 있을 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낮에는 뭘로? 낮에는 연기로다가 연기줄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밤에는 뭘로? 밤에는 횃불로, 불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봉수꾼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지키고 이 신호를 알려주는. 근데 이들의 처지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왜냐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교대가 되게 빈번하기는 한데 이건 너무 눈 깜빡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자면 안 되고 근데 위급한 상황을 또 알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졸면은 바로 이렇게 목이 날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봉수대를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도 신량 역천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몸은 양인이지만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아주 천하고 고된 일, 신량 역천이 좀 힘든 일이었죠. 근데 임진왜란이 터지고 전쟁이 딱 터지니까 연기나 이렇게 부르다가 알리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문서를 알려주는 이런 파발제도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파발제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가는 어떤 보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타고 가는 기발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활발하게 운영이 됐다는 거.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 내용이 너무 어렵게 나온다고 해서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용을 보면 힌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어디 소속 감찰직 관원들의 계모임 기념했다. 그들이 근무하는 청사가 그려져 있고 명단 적혀져 있는데
서리빨 같은 관리 감찰 때문에 관리를 감찰하는 거예요. 관리들의 어떤 비리라든지 잘못된 행위 이런 것들 규탄하고 그래서 붙여진 가의 다른 이름으로 그 수장은 대사원이라고 하였다. 자, 이거는 사헌부죠.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걸 묶어서 언관기구, 언론기구예요. 이거는 3, 4. 자, 그러면 1번. 사림의 건의로 중종 때 폐지가 되었다. 뭐 관련서 없습니다. 자, 2번. 왕명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이었다. 왕을 지지해줬던 기구죠. 이거는 승정원. 자, 3번. 국왕의 친위 부대로 서울과 수원에 배치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장용영에 해당돼요. 장용영. 나중에 나옵니다. 이 정조시기 때 왕에게 경서와 사서를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주로 홍문관에서 그 역할을 했고요. 오품위와의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동의권을 얻는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그래서 사헌부하고 이 사간원을 우리가 양사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조선시대 전반기 조선의 어떤 통치 체제의 기틀을 다졌던 왕의 업적하고 그 다음에 통치 체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조선 전반기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중기, 후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조선의 전기 아파트 왕의 좀 전체적인 재위 과정을 머릿속에 한 번 더 그려 넣으시고 다음 강좌에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